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식회사 목고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병건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이제 신사업 트렌드 워칭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애니메이션의 비즈니스가 어떤 것인지 좀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비즈니스의 정의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에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 비즈니스를 좀 이해하고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애니메이션 좋아서 시작하는 것은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콩순이하고 고고다이노를 이제 제작을 했던 제작사의 대표고요. 지금 계속 고고다이노는 이제 10번째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되는 작품을 많이 보시진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뽀로로가 이제 장수 프로그램으로 20년 동안 해오고 있듯이 저희도 이제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고고다이노가 이제 내년까지 제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이기도 하고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애니메이션 왜 시작하셨어요? 저도 애니메이션 학과 나왔는데 01학번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애니메이션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해서 막연히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애정 깊다고 해야 될까요? 이 일에 대해서 애착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들어온 게 한 20년 돼가지고 이제 20년쯤 돼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과 내가 알고 있는 일이 너무 틀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좋아서 하지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생각했던 일과 너무 틀린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대부분 이제 영유아 애니메이션 만들잖아요. 거기서 일단 현타가 와. 나는 지브리 같은 거, 픽사 같은 거 만들려고 했는데, 학생 때 그런 거 막 기획하고 했는데, 막상 회사에서 하는 건 약간 유치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애니메이션 비즈니스를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작 기술로서의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산업이 하나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또 다른 부분인데,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청 비즈니스로 시작하신 거 아시죠? 미국의 많은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일본의 많은 2D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이제 제작 기술, 그러니까 손기술이 좋아서 이제 시작했던 그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도 굉장히 저희 2000년대 이전,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굉장히 호황이었던 그 시장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애니메이션 산업이 하나 있고, 또 2000년대 이후로 넘어서면서 이제 뽀로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쇼핑, 이런 식으로 콘텐츠 사업으로서 콘텐츠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일즈, 콘텐츠 자체로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애니메이션 비즈니스가 생긴 거죠. 여기 많은 이제 대표님들이 최근에 이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이제 콘텐츠 산업으로서도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장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이 부가사업. 그러니까 IP 비즈니스라고 하죠. 디즈니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대형화된 것도 이 비즈니스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걸 부가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생긴, 사실 뽀로로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이제 콘텐츠로서 소비했을 수도 있겠으나, 최근에 뽀로로 루피 특히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됐는데, 대부분이 상품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캐릭터 비즈니스, 아이코닉스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비즈니스가 이제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안에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이제 제가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애니메이션의 변화라고 이제 제가 이제 썼는데,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처음 할 때는 이제 2D 애니메이션의 동화맨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학원에서 이제 트레스 학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반장갑 끼고 연필로 라이트박스 위에서 이렇게 선을 따라 그리는 거. 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학원을 다녔냐면,
저보다 이제 두세 살 많은 형들, 이제 20대 초반인 형들이 너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취업도 쉬운데 돈도 잘 벌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뭐 선배님들 말로는 이제 야근도 많이 하고 차려도 많으니까 흐르는 코피를 수표로 막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님들이 20년 전인데 급여가 600, 700만 원 정도 됐었으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돈도 많이 벌고, 이 당시에 이제 2D 애니메이션 대표님들은 회사의 건물도 이제 강남에 많이 있었고, 네. 그런 시절이 이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많은 이제 유명 애니메이션들이 국내에서 많이 제작됐던 시기였죠. 당시에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 많은 손재주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머니들, 그러니까 신림동, 지금의 신림동이 애니메이션의 본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지하라든지 이런 데 이제 어머니들이 여러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물론 저도 그 시절을 산 건 아닙니다만은, 저도 01학번이니까 이미 그 시대 이후에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방 쇠퇴했어요. 왜냐하면 3D 애니메이션이 너무 이제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죠. 픽사 애니메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토이스토리. 이게 3D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2D 애니메이션 일이 급격히 떨어진 게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평생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기술이 변하면서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거에 좀 흥미가 있고 이쪽 일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기술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최근에 느끼시겠지만 AI, 뭐 언리얼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건 완전 신기술이야 라고 했던 게, 언리얼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던 게 불과 2, 3년 전이거든요. 근데 요즘 언리얼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AI도 바로 만들어 버리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산업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이거는 애니메이션 제작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이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투여돼야지만 만들 수 있는 콘텐츠잖아요. 물론 드라마, 영화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뭐 애니메이션 시리즈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30명에서 100명 정도 들어가니까, 뭐 프리랜서까지 친다고 하면 더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작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뚝딱 끝나는데, 저희는 뭐 보통 12개월, 18개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력들이 투여된다는 거는 비용이 너무 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이 허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은 인력들을 내가 고용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애니메이션 한 편 만들까 말까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누구라도 먼저 시도해보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이런 기술, 아까 이전 시간에 이제 AI 가지고 만드는 그런 시간도 봤는데, 이런 스튜디오들 많이 살아남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7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이제 많이 만들었던, 대부분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심슨과 같은 이제 TV 시리즈, 그리고 광고 위주들이 이제 많이 제작이 됐었어요. 쭉 이제 그냥 훑어볼게요. 뭐 당연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뽀로로가 이제 각광받으면서 너도 나도 이제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많이 만들어졌고, 코코몽,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코코몽부터 굉장히 비슷한 류의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대부분 다 3D. 근데 왜 유아용은 굳이 3D가 많은지 아세요, 혹시? 여기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2D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디즈니 정도의 그런 프레임 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이렇게 한정된 동작들을 리미티드라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3D 애니메이션 대부분 풀 프레임을 다 쓴단 말이죠. 동작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풍부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풍부한 동작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색감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동작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2D는 되게 경직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3D는 굉장히 이렇게 동작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풍부함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분명히 이제 2D 애니메이션보다 3D 애니메이션이 좀 더 효과적이다. 시청자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콩순이 하면서 2D 율동성도 만들고 3D 율동성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거의 한 10배 정도? 유튜브 조회수로 따졌을 때 예, 그건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도 있긴 하겠지만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여졌었어요. 근데 이 3D라는 게 재밌는 게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기술이 아니잖아요. 영화에서도 쓰이고 요즘 뭐 드라마 CG 안 들어가는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이제 3D의 그런 제작 기술은 굉장히 넓은 콘텐츠 시장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3D 시장엔 굉장히 많은 인력 풀들이 생겨났어요. 2000년대 초반에.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지금 있고. 근데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업무가 틀리죠. 아까 앞서 했던 제너럴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쪽에도 쓰여지고 영화 쪽에도 쓰여지고 다 하지만 이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은 이제 애니메이션에 좀 국한돼서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애니메이터들하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는 굉장히 틀린 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튼 3D 애니메이션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또 끝이 없어가지고 네, 가볍게 3D 애니메이션이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대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이 3D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트레스 학원에서 2D 애니메이션을 했다고 했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도 갔는데 3D 애니메이션을 이제 막 다들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D 기술을 배움으로 해가지고 저는 서울로 와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3D 툴을 다룰 줄 알고 모르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거는 내가 AI 툴을 하나쯤 다룰 수 있다 없다?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기술이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니즈가 있는 거는 잘하는 것도 신입한테 요구를 하긴 하지만 잘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큼 오픈돼 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회사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미 오래 일을 했던 분들은 쉽게 안 바뀌어요. 왜냐면 자기 밥그릇이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의 3D 애니메이터들은 이런 AI 기술 가지고 애니메이션 뭐 동작 만들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방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애니메이터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1분이 아니라 10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게임 엔진 같은 경우는 진짜 금방 도입됐다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제 인턴십 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부분 엔진을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이제는 렌더 기술을 엔진에서 하지 않으면 거의 효율이 없다라고 판단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엔진으로들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근데 AI가 나타나면서 사실 엔진은 너무 구시대적 기술 같아 보이는 지금 느낌은, 네. 미드전이라든지 오픈AI 소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텍스트만 쓰면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네, AI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의 제작 기술도 이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작 기술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쭉 보셨는데, 혹시 나는 AI를 지금 쓰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AI는 그냥 오픈AI 챗GPT 정도 쓴다. 챗GPT는 다 쓰고 계시죠? 미드저니 써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게 처음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해보면은 재미있는 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티스트 또는 이제 작업자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포지션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한 번쯤은 이제 경험해 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제작 쪽이신 것도 있긴 하겠지만 포지션이 좀 다 틀릴 거예요, 그죠? 나는 이제 뭐 모델러다, 애니메이터다, 렌더링을 좀 후반 쪽이다, 아니면 난 기획 쪽이다, 뭐 다양한 포지션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나는 방향도 틀리고, 그래서 제
제가 이제 준비한 수업도 사실 그런 방향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는 이제 제작 쪽이었고, 지금부터는 기획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획 쪽과 이제 제작 쪽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디어를 가장 많이 보는 하드웨어가 뭐죠? 휴대폰이겠죠, 당연히. 예. 근데 불과 10년 전,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TV가 절대적이었단 말이죠. 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이제 너무 당연한 거였고.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 몰랐잖아요, 다들. 근데 이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가지고 콘텐츠의 장르가 달라지고 소비하는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흐름을 좀 보자면 이제 뭐 지류, TV, 컴퓨터, 핸드폰 이렇게 당연히 진화했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 그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이 처음 이렇게 뭐라고 보급형이라고 해야 될까? TV로 나오게 된 게 컬러 TV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신기하죠. 그전에도 애니메이션을 제작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된 거는 TV, 컬러 TV가 보급되면서부터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이 이제 개최되기가 결정이 나고, 그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오고 이제 관람을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TV로 나오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실사 영화, 실사로 된 이제 그 콘텐츠밖에 없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 이제 정부에서 야, 너희도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잘 만든다면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하나도 없어? 애들용 애니메이션이 없어? 약간 국격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봐 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다행히 그때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방영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별 기대 없이 이제 방송국은 약간 울며 겨자 먹기 형태로, 아, 그래. 그 허영만 선생님 작품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거 감독님 하시고요. 만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2D 애니메이션한테 이제 맡겨서 만든 거예요. 근데 시청률이 막 40% 나오고 막 30% 나오고, 당시에는 그랬어요. 애니메이션 틀었다면 막 전 국민이 막 보는 거예요. 나라라 슈퍼보드는 이거 방송할 시간에 진짜 거리에 뭐 약간 그 국대 경기가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청률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반이 슈퍼보드를 보기 위해서 TV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애니메이션이 그 당시에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뭐 떠돌이 같은 달려라 한 이런 스포츠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올림픽을 겨냥해서 테스트로 파일럿 영상 같이 만들어진 건데, 뒤로 갈수록 모터조사, 나라라 슈퍼보드, 영심 이런 거는 사실은 스포츠랑 관련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돈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8, 90년대까지는 이제 TV 보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했다라는 건데, 뭐 안타깝게도 90년대까지만 이제 창작 애니메이션이 좀 만들어졌고, 당시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시청률이 나빠서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이때 약간 부흥기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 당시에 애니메이션이 지금 봐도 너무 재밌으니까 굉장히 장르적으로도 유아층이 아니라 성인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가족용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명맥이 끊겼을까요? 사실 이게 비즈니스롤인데 방송국에서 주는 제작비가 너무 턱없이 낮았던 거예요. 애니메이션 제작자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에서 일 받아서 하면은 1억을 벌 수 있는데 방송국에서 1,000만 원 받아서 제작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하고 이 산업하고, 사실 방송국에서 그때 제대로 된 뭐 페이를 하거나 방송 콘텐츠를 지금의 드라마를 사듯이 샀더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당시에 1,000만 원이 지금도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당시에 편당 제작 그 편성료가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1,000만 원이에요. 지금 20년이 아니라 몇십 년, 거의 20년 넘어서 이제까지.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콘텐츠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방송사에서. 근데 약간 우리나라 방송사는 애니메이션을 약간 저평가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90년대까지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많이 만들었지만
돈이 안 되니까 다들 하청으로 넘어갔고, 그게 이제 명맥을 끊기게 된, 어떻게 보면. 물론 당시에 이제 또 애니메이션 회사 분들이 2D 애니메이션도 딱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물량이 이제 제작 물량이 없어지면서 힘들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산업이 좀 안타까운 1990년대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이제 뚫리기 시작하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대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마 태어날 엽기토끼 보고 자라신 분은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이제 PC가 이제 열리면서 컴퓨터가 이제 가정에 하나씩 있게 되고 학교에도 있게 되면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는 웹 기반의 애니메이션이 뭐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약간 짤 그리듯이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하듯이 여러분들이 당시에는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 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웹사이트에 올리고 하는 게 인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엽기토끼라는 시리즈는 어디 공주대학교의 만화학과 학생이 만들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막 보고 상품을 사고 짝퉁도 많이 나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엽기토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이런 거 엽기라는 단어가 이때 좀 많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엽기라는 말은 다들 아시나요 혹시?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예, 2000년대에 유행했던 말이라 가지고. 그래서 약간 B급 장르물, 지금으로 따지면 B급 장르물들이 굉장히 많이 흥행을 했었어요. 약간 병맛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대로 만든 콘텐츠였다고 하면은 애니메이션 같지도 않은 애니메이션이 인터넷이 열리면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거죠. 예. 그리고 저역량이어야 되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 제작사분들이 느끼는 유튜브 시장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개인들이 그냥 끄적끄적거리는 그게 콘텐츠라고 약간 무시하고, 제작사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방송국에 걸고 해야지 콘텐츠라는 건,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 대세는 유튜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인터넷이 대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사가 명맥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부즈라는 회사에서 뿌까를 만들어서, 이거 웹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웹 기반은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막 이게 밈이 또 터져가지고 디즈니에서 막 뿌까 사겠다고, 돈 몇십억 주겠다, 몇백억 주겠다고 막 그렇게 제안도 하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프랑스,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 뿌까가. 그래서 이제 라이선싱 비용, 그 라이선싱 피? 그러니까 로열티만으로도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그 당시에 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뿌까라는 캐릭터가 그랬어요. 네,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고, 근데 2000년대 이제 PC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많이 보는 스마트폰, 뭐 여기 데이터도 나와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유튜브가 이제 대세가 됐죠. 네. 유튜브는 진짜 저도 시작을 2015년? 2014년 이때부터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처음 접했는데, 그 당시에는 애들용 애니메이션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성인 쪽이었고, 그래서 애들용 애니메이션이 많이 밀어주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좀 다양성을 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뽀로로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제작비를 주고 만드는 콘텐츠도 있을 정도였어요. 유튜브에서 직접 이제 제작비를 주고 콜라보해서. 그래서 저희도 시작을 하고, 당연히 그때는 돈보다도 이제 많은 노출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까지 이제 주니까, 광고비로 들어오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중독성 있게 이제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콩순이 같은 경우는 율동송을 막 200곡 정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유튜브로 서비스도 하고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기상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하게 된 것도 다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제2의 아기상어도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또 타겟층도 다양해지면서 콘텐츠가 굉장히 이제 풍부해졌고, 더 이상 아이들도 이젠 TV로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게 됐죠. 네. 이제는 온리 유튜브, TV 하드웨어를 쓰고 있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
핸드폰도 유튜브도 보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휴대성, 일단 첫 번째. 휴대성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점점 많은 이제 플랫폼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이 유튜브 콘텐츠 양을 따라올 수 있는 플랫폼은 없으니까 절대적인 강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많은 OTT 플랫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뭐 넷플릭스, 크런치롤, 뭐 라프텔, 우리나라 이제 티빙이 이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을 취급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제작사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 OTT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약간 가족 또는 이제 성인용 애니메이션들을 기획하고 있고, 왜냐면 이게 대세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획자들이건 아니면 대표건 회사 대표건 사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시장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야 될 거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 지금 다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OTT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 OTT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니즈가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OTT에서는 창작 애니메이션 절대 원하지 않아요. 재밌다 이거 의미 없어요. 데이터, 검증된 작품, 웹툰 가져와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웹툰 IP를 가지고 현재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른 이제 부가사업인데, 사실 저희 회사가 콘텐츠 제작 회사 외주로 시작을 했다가 창작을 하게 됐고, 최근에 이 부가사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세 가지 비즈니스를 조금씩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온 회사인데, 뭐 여러분들 예전에 어릴 때는 다 문방구에서 굿즈를 샀을 거예요. 뭐 문방구에서 캐릭터 상품들 사고 했다가, 최근에 아이들은 다 마트 가서 사고 있죠. 네. 마트에서 이제 최근에 바뀐 거는 그냥 쿠팡으로 다 통일된 느낌. 유통이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보시면은, 일단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때 문방구 상권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앞에 문방구는 진짜 코 묻은 돈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시대예요. 이때는 짝퉁도 진짜 많았어요. 저작권 인식 전혀 없고, 네,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상품들을 막 아이들한테 파는 이런 시대였죠. 근데 대부분 이 당시에는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보다는 당연히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마트가 대형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작권 인식도 당연히 생기고, 그러니까 상품의 라이선싱의 그 권리를 취득한 제품에 한해서 이런 대형 쇼핑몰에 입점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이 당시에는 이거 한 매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가면은 뭐 뽀로로 이렇게 매대가 있고, 뭐 슈퍼윙스 매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대가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롯데마트나 이마트의 담당을 MD라고 해요. 뭐 쿠팡도 MD가 있죠, 당연히. 그 MD를 만나려면은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야지만 내 상품을 여기다가 진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MD를 잘 꼬셔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최우선인 시대였어요. 왜냐면은 사실 완구라는 거나 아니면 상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충동 구매잖아요. 가가지고 뭐 한 10,000원인데 5,000원 정도 하는 거 그냥 가가지고 너무 이뻐 그냥 사잖아요.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열이 잘 보이는데 두는 게 굉장한 유리한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트 영업이라는 거는 그 MD 한 명을 꼬시기 위해서, 네, 많은 영업사원들이 이제 완구 회사든 아니면 캐릭터 회사든 영업을 하던 시대였어요. 네. 물론 이제 콘텐츠가 워낙 뜨면 약간 이제 을이 갑이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은 아니고 한동안 인기가 많았던 또보, 뭐 터닝 메카들 이런 완구를 만들었던 완구사들은 진짜 이마트에서 오고 롯데마트에서 와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우리 독점으로 팔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뭐 여기는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탑티어 말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좋은 자리에 이제 입점하기 위해서 영업을 많이 하죠. 네, 이런 2000년대를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그거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토이저러스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한국의 토이저러스는 이제 라이선싱을 취득한 롯데마트가 미국의 토이저러스의 이 상표권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미국 회사잖아요, 토이저러스가. 미국의 토이저러스가 굉장한 역사도 있고 약간 상징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 전 세계 어디 가면 저는 이제 토이저러스를 꼭 가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상품들이 이제 가장 내가 시간을 안 들이고 멀리 안 가더라도 여기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주요한 상품들 볼 수 있으니까 가는데 그만큼 약간 백화점 역할을 장난감 백화점 역할을 했던 상징적인 회사인데 망했다고 하니까 아 이제 뭔가 유통 구조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졌던 거죠. 당연히 이제 아마존이 미국에서 이제 강자가 되면서 대부분 이제 유통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제 매출이 떨어졌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장난감의 상징적이었던 토이저러스가 망하면서 2000년대에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이제 다들 이제 자사몰을 가지게 된 거죠. 커머스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물건을 수입하고 창고에 두고 그걸 이제 상품이 주문이 되면은 내가 이걸 포장해가지고 보내는 게 굉장한 그 많은 인프라를 갖춘 회사가 많진 않았어요. 무역회사라든지 물류회사 정도가 했었지 개인이 또는 이제 작은 회사가 하기에는 굉장한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엄두도 못 냈었는데 코로나 때 이게 다 온라인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물류 창고부터 배달까지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은 자기가 직접 상품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제조부터 물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행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굳이 이 비용을 들여서 내가 세팅하지 않아도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저희도 그렇고 지금은 직접 판매를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완구회사 쪽에 저희가 그 우리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 네, 이제 대행을 맡기고 거기서 제작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우리는 로열티만 일부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중국 공장 컨택해가지고 우리 거 한번 만들어봐 샘플 받아와봐 이게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로열티는 6%에서 8% 정도로 형성이 돼요.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10,000원짜리를 팔면은 600원 또는 800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 팔릴 때마다. 예. 예전의 방식은 그래요. 근데 최근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냥 고고다이노 왕구 우리가 팔지 뭐. 그럼 10,000원짜리를 팔면은 우리한테 남는 건 얼마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이냐 틀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면 10,000원에 팔면은 우리한테 남는 거는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돼요. 네. 600원 받던 게 갑자기 6,000원으로 10배가 뛰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당연히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대량으로 만들지 않고 소량으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0원에 만들 거를 소량으로 만들면 4,000원 정도 드리긴 해야 되겠지만 마진폭이 워낙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완구를 만드는 기획사 빠지죠. 그리고 완구를 유통하는 유통사 빠지죠. 물류사 빠지죠. 그러니까 이 세 단계가 건널 때마다 15%씩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회사들이 다 자기의 이득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씩 빠지면 우리한테 남는 거는 6%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회사들이 중간에 다 사라지고 우리가 고객한테 직접 판매함으로써 이제 이익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스포츠 브랜드로서는 이제 탑티어고 나이키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상품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이익을 주면서 우리 마진폭을 줄어들게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트에서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오로지 나이키 매장, 나이키 몰에서만 팔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전에는 내가 나이키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유통망을 다 깔 수는 없으니까 판매처들을 뭐 총판부터 시작해서 소매점까지 다 이렇게 뿌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걸 다 걷어들인 거죠. 내가 직접 팔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고다이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직접 판매해보자라고 이제 바뀐 거고, 이제 그걸 대리해주는 회사들이 이제 있는 거죠. 쿠팡이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우리한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이 됐고, 뭐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이벤트처럼 판매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회사에서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으로 이걸 알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캐릭터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뭐 와디즈라든지 이런 거 이제 펀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몇 개 굿즈 샘플로 만들어 가지고 알리는 것도 사실은 이걸 캐릭터로 홍보하는 일일 거예요. 네. 네, 이제 클라우드 펀딩 또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것도 이제 개인 작가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이죠. 네. 얘기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짧게 끝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을 봤을 때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이제 여기서 좀 분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애니메이션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뭘까? 내가 제작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해서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진짜 해외에서 아티스트로 이름 날려가지고 나만의 기술이 있어. 그게 이제 뭐 아까 비주얼적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애니메이션 연기로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쪽으로 약간 특화되겠다고 하면 이제 기술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익히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기획자로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판매하는 약간 가족용 애니메이션 또는 이제 성인용, 뭐 유아용 다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미디어의 변화에 익숙해지셔야죠. 어떤 플랫폼이 최근에 사람들의 트래픽이 제일 많은지, 그게 이제 유튜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최근에 틱톡이 잠깐 떴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사라졌지만,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난 다 필요 없고 캐릭터 팔아가지고, 약간 애니메이션 쪽 분들이 캐릭터랑 약간 민첩하게 또 관련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 원한다고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캐릭터 상품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언젠간 내 캐릭터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상품도 팔아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상품을 기획했을 때 대중들이 가장 호응을 해줄까? 저는 어린이날 되면은 네이버 키워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들을 쭉 봐요, 그냥.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죠. 어떤 굿즈가 가장 많이 팔렸고, 근데 작년까지는 뭐 카봇, 막 미니 특공대 이런 게 이제 1부터 10순위였어요. 근데 올해는 1부터 10순위에 캐릭터 이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퀵보드, 롤러브레이드, 인라인 스케이트.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나니까 다 아웃도어로 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를 좋아하던 시대는 조금 지났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아웃도어 상품에 어떻게 캐릭터를 노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품으로 간다고 하면 유통,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상품의 이 트렌드 하지 않고 뭐 꾸준한 것도 있죠. 뭐 생활용품 이런 거는 꾸준하니까. 그런 거에 내 캐릭터를 입혀가지고 알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요즘에는 캐릭터가 갑자기 곰표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식품에 나왔던 칸초 캐릭터도 갑자기 막 캐릭터로서 막,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품으로 인지됐던 그런 캐릭터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구도일도 그렇고. 구도일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또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시리즈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라는 거는 제작으로도 쓰일 수 있고, 콘텐츠로도 쓰일 수 있고, 굿즈로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재밌는 또 이런
방식이 생각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교육은 끝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몇 가지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질문. 그러면 그 미래를 예측하는 생각도 많이 하시나요? 그쵸.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숫자를 맹신하고 있거든요, 진짜. 뭐 우리 회사 이제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예측이라는 거는 그냥 제 감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 언젠가 터질 수 있죠, 진짜. 근데 비즈니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내가 감만 믿고 하기에는 딸린 식구가 많은 거예요. 회사의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내 식구들, 감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 서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금 사는 거, 많이 보는 거, 뭔지 계속 보고 있고, 그건 이제 숫자로 이제 트래픽을 보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키즈 카페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키즈 카페를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천에 이제 키즈 카페를 열었어요. 그럼 과천 키즈 카페라고 쳤을 때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제 그 매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업체들을 봐요. 순위를 봐요. 그러니까 제일 트래픽이 많았던 업체들 순으로. 그러면 이게 약간 시즌마다 틀려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고 이러면은 이제 바깥으로 가는 키즈 카페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제 더워지면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또 학기 중에는 클래스가 있는 키즈 카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조사가 되면은 제가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그 소비 성향에 맞춰가지고 시즌마다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학기 중에는 우리 키즈 카페가 사실은 실내에 있지만은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일부러 주중에는 클래스를 연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즈니스를 지금 보고 있고, 갑자기 키즈 카페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콘텐츠 하시는 분들도 뭐 영화관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영을 하게 되면 핫쇼핑 같은 경우 100만이 넘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작전을 잘 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상영을 하면서 결국엔 100만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사실 중간에 이제 그 숫자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모두 그 100만까지 가지 힘들었게 하겠지만, 저는 추석까지 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핫쇼핑을 개봉을 앞두고 많은 배급사와 이제 제작사분들이 날짜를 선정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영화를 하이 시즌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잖아요. 예, 애들용 영화는. 근데 이번에 좀 독특하게 여름방학 끝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름방학이 거의 끝물쯤에 나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추석까지 이렇게 연휴를 이어서 본다고 하면은 한 달치를 다 볼 수 있는 약간 황금 연휴도 끼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들을 좀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본다라는 게 약간 마케터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획자면 마케터적인 성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혹시 있으신가요? 네네. 관련이 네네. 나중에 네. 투자를 받고 싶다. 네.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고 싶다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예. 그 투자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파이낸싱 투자라고 해가지고 그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한 영화라든지, 이제 영화가 제일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 영화가 많냐면은, 영화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제작 기간을 거치고 개봉을 하면은 3개월 이내에 승부가 나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에 30억을 들여서 만들면은
적어도 15개월 이내에 30억이 10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결과가 나오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10만 원 투자하면은 10년 걸리는 투자보다는 1년 걸리는 투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선호하잖아요.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애니메이션 특성상 사실 투자자들이 좀 꺼려하는 이유가 부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다 보면은 이게 5년, 10년 걸리다 보니까 좀 꺼려요. 근데 영화는 굉장히 빨리 리쿠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콘텐츠로 투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영화 애니메이션을 시도해 보시는 게 가장 좀 저는 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회사 투자는 너무 다른 얘기긴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랑 회사 투자 얘기까지 가게 되면 너무 먼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회사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 투자는 대부분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와서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여러분들 뭐 삼성 주식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뭐 아마존 가지고 있는 분, 구글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배당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식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배당보다는 이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돈을 이제 회수해가는 첫 번째 이제 엑시트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 인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회사한테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상장을 앞두거나 이 회사가 너무 맛깔스럽게 만들어져가지고 더 큰 회사한테 팔리거나, 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투자 사이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콘텐츠 쪽에 있으니까 콘텐츠 쪽으로 투자 받으려면은 TV 시리즈보다는 영화라든지 유튜브도 오히려 좋은 투자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이제 데일리로 이제 뷰수가 나오고 그 뷰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도 보여줄 수 있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웹툰도 마찬가지고. 네. 보통 원작이 있는 부분에 네. 투자를 받게요. 그럼요. 영화를 했을 때요? 아니면 어떤? 영화는 네, 그죠. 그러니까 원작의 스코어가 뭐 예를 들어서 웹툰이 보통 이제 잘 되는 거는 300만 구독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숫자를 보여주기,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300만 구독자가 있는데 이 중에 100만이 우리 영화를, 그러니까 3분의 1만 봐도 100만이지 않냐. 100만이면 우리가 BEP를 40억으로 두고 제작비를 20억짜리로 만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2배수 정도를 벌 수 있으니까 승산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네. 대부분 웹툰을 IP를 가지고 영화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숫자로 이제 보여서 해요. 구독자 수가 많은 거.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웹툰이 있어. 이거 인기 진짜 재밌는데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영화 해볼게요 하면 투자자들은 근거를 줘라 해요. 진짜 재밌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재밌지. 근데 이게 대중적이냐 아니냐, 너무 개인적인 취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대중이 보여주는 숫자는 뷰수나 구독자 수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작을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공동 제작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숫자가 높은 거.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진짜 너무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전작이 슈퍼히트 했어. 근데 이제 막 런칭을 한 이 작품이 있는데 아직 작품이 런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뷰수는 작아.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슈퍼히트 했던 작품이 레퍼런스가 있어. 약간 이런 것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